전 세계가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 태어나자마자 국적도 생일도 없이 진흙 위에 깔린 천막 속에서 숨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글자를 본 적도 없고 글자라는 개념조차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느 날 한 나라가 도착했습니다. 그 나라는 총도, 돈도, 무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 글자를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 글자가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그 아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을 외칩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문화자문위원이 되어 세계 각국 정부와 학자들 앞에서 한글은 정신이고 생존이며 혁명입니다라고 외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아랍문화국의 자문위원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22개국에 한글과 한국의 기록유산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세계기록유산과 함께 언급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31년이었습니다. 저는 요르단 자르카시 난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국적도 없었고 생일도 없었으며 글자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아이였어요. 당연히 학교에 가본 적도 없었고 이름 석자를 써본 적도 없었죠. 그날도 모래바람이 잿빛 천막을 때렸습니다. 요르단 자르카시 난민촌. 이곳은 말 그대로 세상의 망각 속에 파묻힌 땅이었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밤이면 하늘이 우리 천장이었고 낮이면 온몸에 모래가 붙어 땀과 섞여 악취가 났죠. 그곳에서 8살을 맞이했습니다. 이름은 자이드 알카림. 하지만 그때 제겐 이름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었어요. 살아남는 것. 그리고 굶지 않는 것. 그날 낯선 천막이 하나 생겼습니다. 천막 앞에는 영어도 아랍어도 아닌 기이한 문자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뭔지도 모르고 친구들과 구경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거기서 바뀌었어요. 천막 안엔 네모난 판자와 종이 몇 장, 그리고 작은 칠판 하나, 그리고 한 명의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봉사자였죠. 그녀는 우리 앞에 앉아 진흙바닥 위에 막대기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자에는 힘이 있었어요. 모양이 마치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았달까요? 모래 위에 쓰인 글자가 제 가슴엔 불처럼 박히더군요. 이게 뭐예요? 이건 한글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글자입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줘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글을 알면 세상을 읽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이미 우리를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그 천막을 찾아갔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 줄을 서듯 배우기 위해 줄을 섰어요. 처음 배운 글자가 히읗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아 그리고 니은.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이드, 이 단어를 읽어보세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한국. 그 낯선 나라는 저에게 글자라는 생명의 도구를 준 나라였어요. 당시 저는 글자를 배우는 게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밥이 해결해줘야 하고 병은 약이 있어야 낫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한 글자, 한 문장,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제 가슴을 흔들었어요. 글자를 아는 아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주 뒤 한글로 적힌 문장을 처음으로 읽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막 옆 구호박스에 쓰여있던 글귀였죠. 처음 읽은 문장이 감사합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받기만 했던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천막 밖으로 나가 진흙 위에 다시 한글을 써봤습니다. 모래는 쉽게 무너졌지만 마음속의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글자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이걸 배워야겠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진흙 위의 글자가 훗날 제가 세계에 전하는 한국의 시작이 될 줄은. 두 번째로 읽은 문장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구호박스의 모서리에 인쇄된 그 단어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국가라는 개념을 느꼈어요. 사람이 아닌 나라가 나를 도운다는 사실이 어린 제게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천막 교실에 앉아 공부하던 어느 날 선생님이 작은 종이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문장은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한글로 또박또박 적힌 그 말.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러서 자꾸만 혀가 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더군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책에 적힌 글자가 내 입에서 나오네. 그 짧은 문장은 저에게는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어디에도 기록된 적 없는 아이였어요. 출생신고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고 여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 단어의 주인은 한국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우리는 모르는 나라가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걸까?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한글 교실은 문자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탐색하는 공간이 되었죠. 선생님, 한국은 부자 나라예요? 지금은 부유하지만 옛날엔 이곳만큼 가난했어요. 그 대답에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우리만큼 가난했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거든요. 우리는 가난해서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놀라운 건 한국이 우리에게 물건만 보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 자신의 문자, 그리고 자신의 역사적 경험까지 함께 보내왔어요. 그게 그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생존을 위한 식량에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함께 담아보낼 줄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게 재밌었고 단어를 조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감명 깊었던 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한국인들의 삶의 핵심이란 사실이었죠. 봉사자 선생님이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쟁 직후 미국과 유엔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것을 주는 중이에요. 한때 배고픔에 울던 나라가 우리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의 첫 문장은 언제나 감사합니다였어요. 그 문장이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죠. 그 짧은 글자 속에 얼마나 깊은 세계가 들어있는지. 왜 하필이면 한국이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글자를 보내고 선생을 보내고 시간을 내요. 이 먼 요르단 난민촌까지 손을 내민 그 나라. 그게 그냥 국제적인 의무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가면 한국에 대한 책은 거의 없었지만 유엔과 NGO 관련 자료실엔 몇 가지 문서가 있었어요. 처음 접한 한국의 사진은 흑백이었고 사람들은 판잣집 옆에서 밥을 지으며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어요.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 한국의 현재는 초고층 빌딩, 스마트폰, 고속열차, 그리고 기적의 나라라는 수식어까지 달려 있었어요. 너무 괴리감이 컸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기적을 만든 걸까? 그 과정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는 것. 1970년대까지도 유니세프, USAID, WFP 등에서 쌀, 분유, 옥수수, 교과서, 연필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물품들 중 일부가 바로 우리 난민촌에 도착한 종류와 동일한 것이었어요. 제가 들고 있던 그 연필, 그 빨간 쌀 포대, 그걸 한국도 한때는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받은 것을 잊지 않았구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되려 되갚아야 할 책임처럼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무렵 저는 요르단 대학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하며 졸업 논문 주제로 개도국의 발전 전략 비교를 택했어요. 당연히 중심엔 한국이 있었죠. 보고서 제목은 이거였어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한국의 변신을 추적하다. 보고서를 쓰며 가장 많이 참고한 자료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 사례였어요. 농촌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어떻게 전국 산업화로 연결되었는지,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했는지, 마을 단위의 자치와 자율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 그 모든 게 교과서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새마을 운동이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 각국에서 개도국 전략 교재로 쓰이고 있더군요. 심지어 요르단 정부 내부에서도 몇몇 지역에 한국식 지역 개발 모델을 시범 도입한 적이 있었고요. 그걸 보고 또 놀랐죠. 아,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을 공유할 줄 아는 나라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게 바로 기록과 교육이었습니다. 한글로 남긴 정책 문서, 공공 아카이브에 보관된 예산표,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개발 매뉴얼. 한국은 그걸 세계와 나누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왜 우리에게 글자를 보내줬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과거를 잊지 않으며 미래를 설계하는 법을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나도 이 나라처럼 되고 싶다. 언젠가 받은 걸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제가 한국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유였고 나중엔 한국을 전파하는 사명이 되었어요. 저는 요르단 대학을 졸업한 후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연구센터가 있었고 그곳에서의 인턴 기회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사실 운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 건 집요함이었죠.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단 하나, 한국은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곳에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유네스코 사무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맡은 일은 단순한 디지털 문서 정리였어요. 매일같이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을 분류하고 요약하고 평가하는 반복적인 작업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한 상자 안에서 낯익은 이름을 보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어릴 적 한글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 책은 왕이 실수한 것도 그대로 쓴 책이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기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왕이 자신의 잘못까지 기록한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놀랐었거든요. 그 실록을 들여다보았어요. 왕의 분노, 백성의 고통, 기근, 전쟁, 밀란, 수탈. 감추지 않고 다 적어놨더군요. 수치스러운 내용도 실패도 모두 다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기록을 무기로 삼았구나. 일부 국가는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역사는 반성의 도구였고 기억은 교훈의 창고였어요. 한국은 총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글자와 기록으로 버텨낸 민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기록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왕조실록만 보존한 게 아니었어요. 독립운동가의 옥중 편지, 6.25 전쟁 참전 일기, 새마을운동 회계장부, IMF 금 모으기 운동 자원자 명단까지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계승이었어요. 한국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숨기지 않았고 그걸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모두 기록해 두었어요. 심지어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과거의 실패까지 남겨둔 나라였어요. 당시 유네스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록은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모두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그 자리엔 한국 대표단도 있었고 그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업무는 단순 문서 정리에서 중동, 북아프리카권 기록유산 개발 자문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기록 시스템을 아랍권 보존 정책에 적용해보자는 제안이 유네스코에서 정식 채택된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너졌고 분열됐고 잊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버텼고 되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는 늘 어린 시절의 자이드가 있었어요. 글자 하나를 배우기 위해 진흙바닥에 엎드리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한국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회의실 복도, 낯익은 인물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수석 실무관이었고
제가 정리한 훈민정음 관련 보고서를 보고 연락을 줬던 분이었죠. 인사 후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왜 한국은 우리 같은 나라에 그렇게까지 도움을 주셨던 겁니까? 그분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래요. 굶주리고 버려지고 고통스러웠던 시대를 기억하니까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도 기억하세요? 잘 살게 된 지금은 잊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그걸 잊으면 우리가 누군지 잊게 되니까요. 기억이 사라지면 도움을 받았던 고마움도 사라지고 결국엔 우리가 누구였는지도 사라집니다. 그 말에 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한국은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지 않았다. 되려 그것을 자산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그건 정체성의 뿌리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릴 적 부모님께 늘 이런 말을 들었어요. 받기만 한 사람은 절대 주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저와 같은 난민들의 철학처럼 굳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걸 뒤집은 나라였어요. 받고도 주는 사람이 된 나라. 그것도 누구보다 넓고 따뜻하게. 그 대표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국제원조로 구호쌀을 받았던 시절의 이야기였죠. 그 시절 어떤 한국 아이는 배급받은 쌀을 아껴서 어린 동생에게 몰아줬대요. 그리고 자기 몫은 굶으면서도 그 쌀포대에 적힌 나라 이름을 외웠답니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그 아이가 커서 외교관이 됐고 훗날 그 나라들을 찾아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답니다. 그 아이가 어쩌면 바로 내가 받은 구호품의 선순환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돕는 이유는 그들의 과거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지워버리지 않았고 그 기억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되려 그 기억을 세상에 돌려주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받는 한국의 원조는 쌀이나 연필 혹은 교재가 아니라 기억의 공유였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하지만 그 가난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도울 수 있었던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내밀어준 손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날 이후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해야 할 차례구나. 한국이 내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글자 하나, 기억 하나를 전할 차례였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왜 한국은 우리를 도왔을까라는 질문에서 이제 나는 왜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가라는 대답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 강단에 섰을 때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한글,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자 가장 민주적인 문자. 장소는 튀니지 카이로우안 대학이었고 청중은 중동 각국에서 온 문화정책 실무자들이었죠. 사실 그 순간까지도 제게 묻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이걸 전할 자격이 있는 걸까? 한때 글자도 몰랐던 난민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글자의 힘을 말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강연이 시작되자 제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지 소리를 적는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글자로 구한 위대한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쓰인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소리라는 말은 제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청중들 중 일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한 나라의 글자가 이렇게까지 특별하다는 거지? 그래서 더 깊이 설명했어요. 세계에 수많은 문자가 있지만 창제자와 창제 원리가 명확한 문자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든 글자, 문맹률을 줄이기 위해 과학과 철학을 결합한 문자, 그리고 그 결과 수백 년을 버텨내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언어 시스템.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손을 든 한 이집트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건 단지 언어의 문제 아닙니까? 그 글자가 사람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그 질문이 저를 찔렀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로 그 글자에게 인생을 바꾼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자랐습니다. 읽지도 쓰지도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봉사자에게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 글자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계속 말했어요. 그때 배운 첫 단어는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지금은 이 글자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곧 강연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한글과 한국 기록 유산을 소개하는 전문가로 초청되기 시작했어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는 훈민정음 특강을, 사우디 리야드에서는 세종대왕의 문자 철학 세미나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는 한글과 조선의 기록 문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천막 교실을 떠올렸어요. 모래 위에 글자를 쓰던 그날 배운 글자가 지금 제 손으로 각국의 공무원, 교수, 작가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니. 신기하죠? 그리고 강연 말미에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지 문자 전파가 아닙니다. 한국이 준 정신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총이 아니라 한 글자일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 강연을 들은 어느 튀니지 청년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나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 없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나도 누군가의 진흙바닥에 글자 하나를 새기기 시작한 거구나. 2024년 7월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행사명은 2024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우미음터. 제가 초대된 이유는 한글과 한국 기록 문화의 국제 전파 공로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초청장을 받고도 한참 동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 받은 건 연필이었고 그 다음은 글자였으며 이제는 감사패라니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한국의 공기는 어릴 적 난민촌에서 맡았던 그 먼지 섞인 모래바람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맑고 단단하고 살아있는 냄새가 났어요. 그걸 맡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나를 살렸구나. 행사장은 조용했지만 묵직한 분위기였습니다. 각국에서 초청된 학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저는 끝내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세종대왕의 동상이 보이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을 때 천천히 연단 위로 올랐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님께 감사패를 받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패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러다 아주 조용히 처음 배웠던 그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행사장 안이 정적에 잠겼고 그 침묵은 곧 박수로 터졌습니다. 그 박수는 단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시대의 공감과 한 글자의 힘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 단어가 제 인생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은 전 세계에 한국을 소개하는 저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자리에 계시던 한국인 한 분이 뒤풀이 자리에서 제게 묻더군요. 자이드 박사님, 그때 한국이 당신에게 한 건 결국 뭔가요? 글자요? 교육이요? 아니면 문화였나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였어요. 존엄이요. 한국은 저에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걸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그 대답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여전히 보관 중인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한글 필기들. 그중엔 진흙 위에 따라 썼던 글자들도 있었죠. 감사합니다. 그 옆에 한 글자를 덧붙였습니다. 끝. 하지만 그 끝이라는 글자엔 시작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첫 글자를 가르칠 차례니까요. 한국이 제게 해줬던 것처럼요. 4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유네스코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 기억의 언어. 중동과 아프리카에 한국이 남긴 글자와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죠. 저는 한때 글자 하나 몰랐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게 남겨준 그 글자 하나로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이 제게 준 건 글자가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존엄을 글자로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날조된 거짓말이다. 일본은 절대 사과할 필요 없다. 평생 동안 혐오를 조장하고 일본의 피해의식을 부추기며 스스로를 일본을 지키는 애국학자라고 자부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선동된 일본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가 우길기를 흔들고 한국을 향해 증오의 구호를 외쳤죠.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고 세계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웃자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혐오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놓고 그가 만든 혐오의 불길은 일본 사회에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말을 남깁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역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지난 40년간 한국을 비판하는 책을 써왔습니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지만 이제 와서 배신하고 일본을 공격하는 나라라고 믿었어요. 저의 책 왜 한국은 일본을 미워하는가? 식민지배가 만든 한반도의 번영은 출판될 때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일본 국민들은 제 책을 읽으며 한국을 비판하는데 정당성을 얻었고 저는 그런 반응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확신했어요. 한국은 일본 덕분에 문명화된 나라다. 저는 역사적 자료를 찾아내서 제 주장을 입증했어요. 일본이 한국에 철도와 도로, 학교를 지어주었으며 근대적인 법률과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만들어낸 날조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일본은 이미 충분히 배상했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TV와 강연에서 이렇게 소리칠 때마다 청중은 환호했어요. 일본의 극우 단체들은 저를 존경하며 이렇게 말했죠. 사토 교수님, 일본을 지켜주세요. 한국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는 일본을 지키기 위해 평생 싸우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사명이었죠. 사실 처음부터 혐한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저는 중립적이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일본을 끊임없이 비난하며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걸 보고 분노가 생겼어요. 저는 한국의 거리에서 반일 시위를 보며 결심했어요. 이 나라를 그냥 두면 안 돼. 일본을 계속 공격하는 한국에 진실을 알려야 해.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강력히 한국을 비판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독자들은 제 주장에 열광했고 일본 전국에서 수많은 지지 편지가 쏟아졌어요. 특히 나이든 독자들은 이렇게 썼죠. 사토 교수님, 덕분에 진짜 역사를 알았습니다. 일본은 피해자였군요. 한국은 절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역시 내가 옳았어. 일본이 진짜 피해자야. 저는 강연장에서도 힘을 내서 한국을 비난했죠.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도 제가 주장하는 진실을 가르쳐야 했어요. 강연장을 찾은 대학생들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나쁜 나라예요.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미개한 국가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게 사과하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치가 떨렸어요. 특히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들이 일본 총리 사진을 불태우고 우길기를 찢는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더욱더 강하게 한국을 비난해야 해. 그들이 다시는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게. 사람들은 저를 일본을 지키는 역사학자라고 불렀어요.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사토 교수님, 일본을 위해 끝까지 싸워주세요.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나는 끝까지 일본을 위해 싸울 거야. 한국의 거짓말을 전부 폭로할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어느새 80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은 결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확신이 여전히 강했죠. 한국이 일본을 넘었다는 말에 저는 비웃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은 한국에 수조엔이라는 엄청난 돈과 기술을 제공했죠.
그 지원 덕분에 한국은 맨발로 논밭을 걸어다니던 가난한 나라에서 공업화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인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강연에서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도움으로 산업화됐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시설 모두 일본의 기술 덕분이었죠. 일본은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청중은 박수치며 호응했죠. 일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한국 TV 뉴스를 보고 말았어요. 한일협정을 다시 검토하자는 한국인의 주장 때문이었죠. 저는 경악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일본이 그만큼 도와줬는데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해. 그날부터 저는 더 강하게 한국을 비판했어요. 한국이 배은망덕한 민족임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집필한 책이 바로 한국은 왜 일본을 배신했는가였어요. 이 책에서 저는 한국이 일본의 지원으로 경제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피해자인 척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책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특히 젊은 우익들이 제 책을 인용해 혐한 시위를 벌였죠. 시위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제 책을 흔들며 외쳤어요. 한국은 일본의 돈을 뜯어먹고 뒤에서 칼을 꽂았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 내가 쓴 책 덕분에 젊은 세대가 진실을 알게 됐어. 그렇게 저는 다시금 확신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젊은 대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죠. 사토 교수님, 그런데 일본의 지원이 정말 한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이었나요? 당시 미국의 원조가 훨씬 컸다고 하던데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저런 반론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국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기술은 일본이 전수한 겁니다. 한국이 일본의 지원 없이 발전했을 리 없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또 반박했어요. 교수님, 당시 일본은 한국에 원조를 준 게 아니라 청구권 자금으로 경제협력을 한 거라고 들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투자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전처럼 저를 존경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점점 그런 반론이 많아졌어요. 인터넷에서는 젊은 일본인들이 제가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며 사토 교수는 왜 일본이 한국을 착취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나요? 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척 당황했죠. 어느 날 서점에서 책 사인회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독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저에게 책을 내밀며 말했죠. 교수님 책을 읽었는데 이제는 믿기 어렵네요. 한국은 일본이 없었어도 성장했을 거예요. 저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한국 편인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폄하한다고 일본이 더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이 녀석은 뭘 모르는구나. 나는 일본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제가 믿어온 사실이 틀렸을 리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손녀가 집에 찾아와 무심코 말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요즘 일본은 촌스럽고 한국이 훨씬 세련됐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이 일본보다 세련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강하게 반박했지만 손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제가 틀렸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거리에서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삼성 스마트폰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 거리의 대형 화면에 등장한 한국 아이돌의 공연 장면을 넋놓고 바라보는 일본 학생들까지. 이런 현실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면 인기 드라마는 죄다 한국 작품이었고 서점에는 일본 문학보다 한국 웹툰 번역본이 더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은 어느 경제신문에서 읽은 기사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일본 기업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저는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 점유율에서 도요타를 따라잡았다는 소식도 이어졌어요. 이건 일본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을 짓밟는 얘기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미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이건 저에게 치욕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평생 바쳐온 혐한 책이 헛수고였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시 방송국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젊은 패널들이 둘러싼 자리에서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키운 나라예요. 절대로 일본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젊은 패널은 담담히 말했어요. 사토 교수님, 이미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침착한 태도가 저를 더 자극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건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자 그는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사토 교수님, 현실을 보세요. 이미 경제지표나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실이 변하나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시 말문이 막혔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몇 주 후 오랜 친구였던 역사학자 타나카 교수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역시 저처럼 한국의 비판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그는 제게 어렵게 입을 열었죠. 사토, 최근 한국에 가봤나? 자네가 말하는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해.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어. 친구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자네마저 한국을 옹호하는 건가? 그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한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게 배울 차례가 된 거야. 과거의 자존심을 버리고 미래를 봐야 해. 저는 친구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현실을 부정하려 해도 머릿속에서는 손녀의 말, 젊은 일본인의 반응, 그리고 친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 모든 말이 제가 평생 붙잡고 있던 신념을 흔들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 흔들리는 신념을 다잡기 위해 해외 학회에 참가했어요.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세계 학자들에게 제대로 증명하고 싶었죠. 일본에서의 입지가 흔들리던 터라 해외에서 인정받으면 제 불안도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학회가 열린 뉴욕의 한 컨벤션 센터에 도착한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역사학자들 앞에서 일본의 역사적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한국의 근대적인 문명을 가져다 준 나라입니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비로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일본의 식민지배는 결코 나쁘기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근대화의 기틀을 우리가 제공했죠. 강연을 마친 후 뿌듯한 마음으로 박수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인 역사학자 스미스 교수가 마이크를 들더니 웃으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사토 교수님의 강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마치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든 후에 우리가 철도를 지었으니 인도를 도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학자들의 눈길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급히 대답했죠. 전혀 다릅니다. 일본의 지원은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지원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독일에서 온 밀러 교수가 차분하게 손을 들며 말했어요. 사토 교수님, 그런 논리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미친 악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어요. 특히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증언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황하며 더 격하게 항변했어요. 그건 모두 날조입니다. 일본은 이미 충분히 배상했고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없어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과장하는 거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장내는 술렁거렸어요. 이번엔 영국의 역사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어조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역사 왜곡 논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일본의 우익뿐이에요. 국제사회는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죠.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 급히 자리를 피해 휴게실로 빠져나왔습니다. 휴게실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데 옆에 앉은 독일인 교수가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토 교수님, 왜 일본은 자꾸만 과거를 부정하려고 하나요? 독일은 전쟁의 잘못을 인정했기에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어요. 일본은 계속 부정만 하니 고립되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저는 평생 일본이 옳다고 믿었어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일본 밖에서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멍하니 뉴욕의 화려한 빌딩들을 바라봤어요. 젊었을 때는 뉴욕이 도쿄보다 화려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도시의 불빛이 어쩐지 낯설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문득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묻더군요. 손님,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한국인으로 오해했는지 웃으며 말했죠. 요즘 미국에선 한국 문화가 인기 있어요. BTS는 정말 멋진 그룹이에요. 택시기사까지 일본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혼자 침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었죠. 처음으로 현실을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일본을 위해 싸운다고 자부했지만 오늘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어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가 이토록 초라해졌다는 사실을 처음 마주했으니까요. 그리고 저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결국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뉴스와 책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제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한국이 일본보다 낙후되고 초라한 나라일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자신 있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다 한들 일본을 넘어설 리는 없겠지. 분명 조금 발전한 정도일 거야.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공항 내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넓었어요.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일본의 나리타나 간사이 공항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이었죠.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오르면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탑승하고 내부에선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어요. 젊은 한국인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해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고 있었죠. 제 옆에 앉은 노인마저도 스마트폰을 능숙히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경악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1980년대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거리에는 초대형 디지털 광고판이 쉴 새 없이 화려한 영상을 내보냈어요. 빌딩은 도쿄의 번화가보다도 더 높고 현대적이었죠. 일본보다 훨씬 세련된 도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충격은 계속됐어요. 호텔 직원들은 일본어를 완벽히 구사하며 친절하게 맞이해줬고 첨단 자동화로 방까지 안내를 받았죠. 순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뭐야, 일본보다 서비스가 더 뛰어나잖아.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지하철을 다시 탔어요. 승객들은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했고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찾느라 허둥대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한 한국 젊은이가 친절하게 일본어로 도와주더군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간단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수치심이 저를 덮쳤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고 시민들의 생활 방식도 일본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강남의 대형 서점에도 들렀어요. 일본의 서점보다 훨씬 크고 쾌적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일본 서적을 찾았지만 매우 적은 수만 진열되어 있었죠.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즘은 일본 책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 웹툰이랑 웹소설이 훨씬 인기거든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일본 문화가 한국에서 더 이상 큰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 후 저는 삼성전자 매장을 찾았어요. 매장은 놀랍도록 세련됐고 최첨단 스마트폰과 TV, 가전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매장 직원이 저에게 능숙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죠. 어르신, 일본에서 오셨죠? 요즘 일본 분들도 한국 스마트폰 많이들 찾으세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니 제품이 더 좋지 않나요? 그러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게 말했어요. 오래전부터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제품보다 훨씬 인정받고 있어요. 기술력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차갑게 식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의 기술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봤어요. 일본의 도쿄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도시 전체가 현대적이고 활기차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의 표정도 일본보다 밝고 활기찼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동안 한국은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했고 저만 혼자 시대에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착잡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압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현실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제가 평생 주장해왔던 일본 우월론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손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밝은 표정으로 다가온 손녀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정말 한국 다녀오셨어요? 어땠어요? 한국 진짜 멋있죠?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손녀의 얼굴에 일본에 대한 자부심 대신 한국에 대한 동경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저는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국이 뭐가 멋있어? 일본이 훨씬 우월하지. 그러자 손녀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곤 차분하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따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이 훨씬 더 새롭고 세련됐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평생을 걸쳐 일본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싸웠는데 제 손녀마저 한국을 칭찬하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세대는 진짜 몰라서 그래. 한국은 일본 덕분에 성장한 나라야. 일본이 없었으면 아직도 후진국이었어. 손녀는 다시 고개를 흔들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단호한 표정이었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는 모습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순간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손녀가 그렇게 당당하게 저에게 반박한 적은 처음이었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후 저는 혼자서 도쿄의 시내를 걷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거리는 한국 브랜드 매장으로 넘쳐났고 젊은이들은 한국 화장품, 스마트폰, 의류를 자랑스럽게 착용하고 있었어요. 한 대형 전자매장 앞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산 TV를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제품이 최고야. 일본 제품은 너무 구식이지 않아?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쩌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TV를 켜니
유명 토크쇼에서 한국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출연한 젊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을 우리도 배워야 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K-팝과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진행자는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일본은 지금 한국에게 많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본 방송까지 한국을 칭찬하다니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문득 젊은 시절, 제가 혐한 책을 쓰기 시작할 때의 자신감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젊은 세대가 오히려 저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어요. 지금까지 외면했던 진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더 이상 저는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었어요. 이미 세상은 변했고 저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한 채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을 일본을 위해 싸워왔는데 결국 저는 혼자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일본 젊은 세대의 반란 앞에서 그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한국을 방문한 이후부터 제 믿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손녀와의 대화는 그 균열을 더 키워버렸죠. 어느 날 밤 저는 서재에서 제가 썼던 책들을 천천히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은 일본을 미워하는가? 식민지배가 만든 한반도의 번영, 표지만 봐도 제 가슴은 복잡해졌어요. 책을 펼치자마자 강렬하고 자극적인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일본의 도움으로 겨우 문명을 얻게 된 나라다. 위안부, 강제징용은 한국이 날 조한 역사다. 과거에는 이 문장들을 읽으면 자부심을 느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딘지 제가 표현했던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 저에게는 불편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일본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의 경험이 저를 조금 흔들어 놓은 것이죠. 서랍을 뒤적이다가 예전에 받은 독자들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제가 극우 집회에서 연설한 후 열광적으로 보낸 지지 편지도 있었죠. 사토 교수님 덕분에 한국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가득했어요. 그때는 그런 편지를 받으면 가슴이 벅찼는데 지금 다시 읽으니 어딘가 씁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손녀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손녀는 최근 한국 문화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일본은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손녀의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본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그 신념을 완전히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어쩌면 표현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최근 해외 학회에서 만났던 학자들이 일본을 비웃던 모습도 떠올랐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가 그렇게까지 초라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때 그 독일인 교수가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화가 나서 무시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무언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저는 다시 제 책을 들춰봤어요. 그리고 이번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썼던 문장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죠. 저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표현은 너무 과격했고 일본인들에게 한국을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솔직히 메모를 남겼어요. 내가 한국을 너무 극단적으로 비판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은 여전히 위대한 나라이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고 말해야겠다. 이 정도의 작은 인정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평생을 일본을 위해 싸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적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의 위대함을 지키려면 한국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칼럼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손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글을 쓰는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일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처음 문장을 쓰는 데만 수십 분이 걸렸어요. 과거 제가 썼던 수많은 험한 책들의 자신만만한 문장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동안은 제 글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래도 저는 써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남기지 않으면 일본은 점점 더 세계에서 고립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글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세상이 변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동안 일본은 점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했던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과거에는 제가 하는 말에 일본 국민들이 환호하고 제 책을 읽으며 열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 내부에서도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과거엔 사토 교수님이 일본을 지키는 애국자다 라며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지 않나요? 이 흐름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만약 일본이 계속 이런 태도로 간다면 우리만 점점 뒤처지고 외롭게 남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물론 저는 여전히 한국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생존하려면 무조건적인 혐오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는 일본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더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과거처럼 일본이 한국보다 더 우월한 나라라고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칼럼을 읽고 나서 젊은이들이 역시 사토 교수님이 옳았어 라고 말해줄까요? 아니면 이제야 현실을 인정하네라며 조롱할까요? 마지막 문장을 적기 전 한동안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후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갔어요. 일본의 미래 세대가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과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손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칼럼 잘 읽었어요. 사랑해요. 저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적어도 제가 마지막에 내린 이 작은 반성이 손녀에게는 큰 의미였던 거죠. 손녀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한단다. 앞으로 너희 세대가 더 좋은 일본을 만들어주길 바랄게. 이것이 바로 제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기고 싶은 유일한 진심이었어요. 미래 세대가 더 이상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작은 씨앗이라도 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혐오는 결코 일본을 더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